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팩트체크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네, 요즘 물가 한참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요. 네. 이번에 전기, 가스요금 등이 또 인상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전기요금 관련 발언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네. 예,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인데요. 지난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무역적자 확대와 관련해 매달 무역수지 혜택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대중무역적자의 경우 반도체를 빼면 2017년 흑자에서 지속해서 줄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석 달간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5,456억 원 정도인데요. 네. 이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금을 올리면 사용량이 좀 줄고 그러면서 발전용 연료 수입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네,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도 아닌데 전기요금 오르는 게 무역 수지가 개선되나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언뜻 들어서는 전기요금하고 무역수지하고 무슨 관계일까?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전기요금을 올리면 그만큼 사용량이 줄 테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연료 수입도 줄어들 것이니까 네. 무역수지가 개선될 거다 이런 논리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네. 이 연합뉴스에서 해당 내용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3개월간 25억 달러 개선된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산업용 전력 수요, 발전량과 평균 판매 단가와 함께요. 2012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어놓은 연구 보고서의 가격 탄력성 예측치를 근거로 한 겁니다. 네. 7월 산업용 전력 수요는 27.039 테라와트였는데요. 네. 평균 판매 단가는 1kW당 129.8원인데 30원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인상률은 23.1%입니다. 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30원 인상 시 1.8테라와트시에서 2.1테라와트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 LNG 평균 발전량과 7월 현물 가격을 적용하면 전력 감소분에 해당하는 LNG 수입액은 약 5억 4천만 달러에서 6억 4천만 달러라는 게 이 설명입니다. 일단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7월 한 달치가 그 LNG 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5억에서 한 6억 달러 그 정도라면은 3개월 동안 기대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좀. 곱하기 3하면 약 10억에서 19억 달러 정도. 15억에서 네. 한 18억, 19억 네. 달러 정도의 전력 수요다. 네. 그러면은 애초에 이 장영진 차관이 언급했던 25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요거하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예측을 해보시고 이 정기 효과에 대한 좀 정부의 기대치가 좀 더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정부 예측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실제 전력 수요 감소로 연결될지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금 인상이 없었다고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을지는 이렇게 실제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지난 80년대 이후 전기요금 인상 때 전력 소비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네, 자료는 한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비교 분석한 결과 과거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감소한 경우는 1998년 외환위기 때와 최근이죠.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있었던 지난 2019년과 2020년 이렇게 두 번 횟수로는 3년뿐이었습니다. 네, 또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 기간 동안에 2차 오일 쇼크를 포함해 세 차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를 심하게 겪었던 그 시기가 다 겹칩니다. 네. 예, 세 시기를 뺀 나머지 기간에는 이 경제 성장을 계속하면서 전력 소비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나타났습니다. 네. 예, 1961년부터 2021년까지 경제 규모가 16%씩 커지는 동안에 연간 전력 소비량도 매년 1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력 수요보다는 경제 성장률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맞춰서 전기요금을 인상한 해도 있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전력 소비량 증가세는 계속됐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 소비량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됐을지는 파악하기도 어렵고 네. 또 오히려 반대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네. 1992년과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과 2000년이 그런 사례였는데요. 또 산업용 전력으로만 봐도 2010년과 2014년 그 이후죠. 고유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도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상승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발언은,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찾기는 어려우므로, 이건 어떻게,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해야겠나요? 네, 그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팩트체크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정말 핫이슈 중에 하나예요. 노란봉투법. 이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것을 제한하겠다. 이런 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큰 이슈였죠. 이 대우조선 해양 사측이 51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노동조합에 손해액을 불어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금액이 좀 컸는데요. 47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이제 불법법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또 앞서 다른 파업이 또 있었는데 하이트 진로인데요. 여기 사측 역시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27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연달아 발의가 됐고요. 특히 민주당은 7대 5전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자 여당과 기업단체들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기업단체에서 정리하면 노동권이 발달한 유럽 국가에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네. SBS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독일과 프랑스는 이 쟁의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여러 판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몇 판례는 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영국은 불법 파업의 경우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단체들의 주장처럼 노동권이 발달했다고 알려진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단체 주장이 맞는 거예요? 네,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청구 행사를 까다롭게 만드는 규정과 판례가 또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청구를 행사하는 사례가 드문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서 배상액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았고요. 네. 독일은 파업 손해액을 너무 높게 산정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경우는 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한 명 한 명당 귀책 사유를 회사가 일일이 입증해야 소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단체로 파업하는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네,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여기서도 이 소송을 해도 기업의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기업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법률상으로는 얼마든지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제한적이고 또 일일이 입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실익이 없어서 실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네. 네. 그러면 노동 선진국에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경영계의 주장은 어떻게 절반의 사실로 판단해야 되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법은 가능한데 실효는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기 따름이지만 절반의 사실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아전인수라고 너무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팩트체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나온 발언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기본소득 주장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네. 네, 언급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고요.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기본소득이 명시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국민의힘 정강 정책은 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20년 9월 2일 전면 개정된 국민의힘 강령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기본소득이 명시돼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여권에서는 이에 대한 또 반대 주장들이 연이어 쏟아져 네. 나왔었어요.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 대표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바로. 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은 재원 대책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요. 네. 이 정책을 도입한 나라는 지금 자는 없다. 이렇게 세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 의원도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네. 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국민의당 대표 시절인 2020년 6월 4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안 대표의 구상은 4개월 뒤인 2020년 10월 국민의당의 청년 기본소득 정책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이 내용은 만 19세부터 34세 모든 청년에게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현금을 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예. 현재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김기현 의원도 2020년 2월 3일 YTN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당시 통합당이 진행했던 것과 색다르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이 코로나19로 국민이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2020년 9월 당시 미래통합당은 이 국민의힘으로 당 이름 변경을 최종 확정하면서 아까 소개해드린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강 정책을 기했고요. 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1호 정책으로 올랐고 경제민주화, 약자의 동행을 기조로 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에도 이제 보수정 등의 정강 정책이 맞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2020년 6월 그리고 9월 이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불과 2년 전이에요. 네. 당시에는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또 정강정책을 의결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정리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기본소득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있다. 이 발언은 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로 판정하겠습니다. 네, 송 기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엔 매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를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간 들었습니다.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빅데이터 정치 코너에서 소개하는 여론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이 코너에 출연한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이 한 모바일 정치 플랫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라며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를 전했습니다. 어떤 정치 플랫폼인지 언급 없이 1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곳이라고만 소개했는데요. 어떤 결과를 인용할 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또 17만 명을 언급한 이유는 그 수가 엄청난 만큼 신뢰할 만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회원수 17만 명을 언급할 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 응답자 수를 말했어야 합니다. 지난주인 9월 28일에도 1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정치 플랫폼을 출처로 한 여론조사를 소개했는데 그때는 해당 여론조사의 응답자를 83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회원수의 0.4% 정도만 참여한 건데요. 그런데도 일주일 후인 10월 5일 방송에서 17만 명만 부각한 것은 심각하게 말하면 청취자를 기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9월 28일 방송에선 어플리케이션 여론조사뿐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도 소개됐습니다. 비슷한 주제의 설문이었는데 그 격차는 30%포인트까지 났는데요.
두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보완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정보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의 경우에 조사기관, 의뢰기관, 또 응답수, 응답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위해서도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인 견해가 양극단화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코너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패널의 부적절한 표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9월 27일 국민의힘은 안착춘 코너에 출연한 전유욱 전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조기 치매, 단기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판하는 건 자유이지만 이를 위해 특정 질환명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질환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혐오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의원은 과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 노인이라고 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패널 개인에게 주의를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 이상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치매라는 말 자체에 어리석다는 뜻이 담겨 있어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신질환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매뉴얼도 치매의 진단명을 주요 신경인지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과거 정신분열증이라 부르던 것을 조현병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언론도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네. 치매라는 질환의 혐오적 표현, 사용, 이것을 지적해 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뉴스 인앤아웃 코너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코너는 뉴스인, 즉 주요 뉴스의 의미와 뒷배경을 해설해 주는 게 주요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월 화요일에 출연한 이동우 기자가 이러한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뉴스를 정리해주는 아나운서와 역할이 겹치면서 아나운서가 한 발언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으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채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4일 김영민 아나운서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며 해당 발언의 의미를 분석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동우 기자는 김영민 아나운서와 똑같이 박진 장관의 발언을 반복해서 소개했고 여기 다른 의원의 발언을 조금 추가해 소개할 뿐 뉴스의 뒷배경을 해설하진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이동우 기자가 출연한 다른 날에도 반복됐습니다. 출연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 미디어 비평인데요.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이른바 윤석 열차로 불거진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셌는데요. 네. 얼마 전 한 만화축제의 학생 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여성의 모습을 풍자한 수상작에 대해서 관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이 논란이 됐어요. 네, 다소 당황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시 내용을 짚어보자면 제23회 부천 국제만화축제 금상수상작에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작품이 올라 전시됐습니다. 네. 해당 그림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철도 위를 달리고 기관사성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여성, 그 뒤로 검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묘사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전시회인데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응모 요강을 주최 측이 어겼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언론계와 그리고 예술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네. 노컷 뉴스는
10월 5일자 뒤끝 장렬 개그를 다큐로 받아들인 세상이란 기사를 통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인에 대한 풍자는 제작진의 권리라는 취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꼬집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된 윤석열차의 만화 작품을 그린 학생이 이제 1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네. 너무 어린 학생의 어떤 이런 작품을 정색하고 보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대통령은 사실 이전에 이게 풍자가 저작자의 권리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는데, 네. 문체부는 반대로 이를 좀 막아서는 모양새가 돼버렸는데요. 네. 지금 문체부는 현재 이 작품의 정치적 의도뿐 아니라 사실은 뭐 표절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때 아닌 만화죠. 토마스와 친구들을 많은 분들이 찾아봤던데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네. 기차가 다니는 어린이용 만화인데, 네. 표절 논란에 대해서 원작자로 꼽히는 영국의 만평가가 이제 스티브 브라이트인데요. 네. 이게 이분이 절대 표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브라이트는 이제 영국 출신의 이제 프리랜서 기자인 라파엘 라시드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7일에 공개한 이메일에서 작품 안에 나타난 어떤 유사점이라도 그건 우연히 일치일 뿐 의도가 담긴 게 아니었으면 분명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브라이트는 이어서 내 관점으로 그 학생은 잘못한 것은 전혀 없고 그의 펜과 붓을 사용하는 실력은 칭찬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네. 학생이 유사한 방식으로 풍자하는 과정에서 제 만평이 영감을 줬다면은 아주 놀랄 일이고 저를 우쭐하게 할 거다 이러면서 콘센트는 유사하지만은 표절과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작자가 표절이 아니다라고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체부는 이번 공모전에 사용된 문체부 후원 명칭을 규정을 어겼으니까 취소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직 그 입장이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요청 시 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이 네.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 도용,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응모 요강 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리고 이제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을 띈 경우를 결격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제 윤석열 차가 표절 및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실제 공모 요강에서는 앞서 열거한 결격 사항이 누락됐다는 게 이제 문체부 설명입니다. 심사위원에게도 해당 결격 사항이 공지되지 않았고요. 네. 미발표된 순수 창작품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음도 이제 확인했다. 이러면서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서 후원 명칭 승인 취소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최했던 산하 단체에서 이런 결격 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제대로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은 공모전 공고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실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애쓰고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수상자들 그리고 참가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뉴스 속으로 들어온 쇼폼 소식이네요. 네, 열린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요. 짧은 동영상을 뜻하는 쇼폼 콘텐츠는 네. 평균적으로 15에서 60초,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동영상입니다. 네. 소셜미디어로 잘 알려진 틱톡이 시도한 이 쇼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열풍이 불었고요. 노래와 댄스를 따라하는 챌린지 형태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틱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인스타그램은 릴스라는 서비스, 그리고 유튜브는 쇼츠라는 이름으로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도 요즘 유튜브에 인터뷰 콘텐츠를 쇼츠로
그렇죠. 예, 업로드하고 있는데 뉴스 서비스를 이런 숏폼으로 제공한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뉴스는 사실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이런 네.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초에서 1분, 최대 10분을 넘지 않은 이런 짧은 숏폼 어떻던가요? 네, 이게 이제 뉴스를 넘어서 이제 포털 뉴스까지 확산이 됐는데요. 네. 지난 8월 말부터 이제 다음이 포털 뉴스를 개편하면서 오늘의 숏이라는 탭을 만들어서 1분 내외의 숏폼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네이버도 유사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메인 화면에 마이 뉴스판에 1분 숏폼 카드를 제공하면서 네. 9월 29일부터 1분 숏폼에서는 1분 내외 짧은 호흡의 영상을 통해서 뭐 시사, 뭐 경제, 세계, 뭐 IT 이런 이슈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네. 네이버는 이제 공지에서 1분 숏폼의 기대 효과까지도 밝혔는데 영상 클릭 후에 뷰어창을 위로 스크롤해서 연관 영상을 연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서 뉴스 전달이 더 용이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언론은 이러한 포털의 변화에 대해서 단지 이제 국내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하고요. 뭐 구글 그리고 메타 이제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이죠. 네. 이 메타와 트위터도 숏폼 플랫폼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숏폼이 주목을 받으면서 뉴스 채널도 여기에 발맞춰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들도 이런 흐름을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해외에서는 뭐 여기 시작이 됐는데요. 2019년 5월에 틱톡 공식 계정을 워싱턴 포스트가 오픈을 했습니다. 네. 현재 팔로워가 130만 명이 이르는데요. 전통 저널리즘 강자인 워싱턴 포스트는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근엄한 이미지를 좀 벗어던졌고요. 네. 또 영국의 이제 가디언 같은 경우는요. 인스타그램에서 51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이제 미래 독자를 잡기 위해서 숏폼 동영상 경쟁에 뛰어든 것인데 이게 이제 주객전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주객전도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틱톡 영상에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직접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재 개그를 하거나 좀 먹방을 하는 영상을 좀 올리고 있어요. 기자님들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영상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구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제 젊은 독자들에게 좀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틱톡 영상이 저널리즘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신문에 게재되는 카툰이나 뭐 크로스워드 퍼즐과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입장을 그대로 이제 얘기한다면 좀 궁극적인 목표는 틱톡 이용자들에게 좀 친근한 방식으로 네.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거다. 뭐 아재 개그까지 동원하면서 젊은 층과 호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단순한 흥미 위주의 이야기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는요. 텍스트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3분 남짓한 그런 분량의 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한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서 중요한 현안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특정 주제를 시리즈 형태로 계속 내보내고 그리고 가디언 인스타그램은 2016년 브렉시트 바이트란 제목의 스토리를 통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뉴스를 계속 전했습니다.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젊은 층들에게 사회의 중요한 쟁점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제 가디언의 독자로 편입시키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이제 풀이했습니다. 네. 그리고 숏폼 동영상이 이제 온라인 뉴스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내다봐야 한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역시 이제 한국언론지능재단의 이제 2022년 해외 미디어 동향 1호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네. 숏폼 동영상의 가장 큰 한계는 역시 관심 독자층의 범위다라고 지적했고요. 네. 대부분의 매체들은 숏폼 동영상을 그동안 자신들의 뉴스 상품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던 미래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수단으로 좀 활용하고 있고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전략이긴 하다. 네. 하지만
그 온라인 뉴스의 미래 주역이라고 꼽기에는 조금 허전한 편이라는 이제 분석이 실렸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네, 저널리즘 강화, 경쟁력 강화라는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아직은 좀 그 쇼폼 동영상은 좀 아웃사이더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쇼폼으로 잠재적인 소비자층이죠. 미래 구독자층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의미는 있으나 이게 과연 저널리즘인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뭔가 이제 좀 허전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언론사들이 이 서비스하는 뉴스레터도 있지 않나요? 이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맞습니다. 네. 그 첨단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제 쇼폼도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네. 오래된 방식으로 이제 이메일 통한 그 뉴스레터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보의 그 10월 4일자 그 언론계 그 뉴스레터 붐 3년 뭐 수익화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고민 이런 제화에서 잘 다루고 있는데요. 네. 초기에 언론사 뉴스레터보다 그 전문화되고 특색 있는 뉴스레터가 그 3년 전, 그 2019년부터 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당시 유행 초반과 같이 열풍 수준 아니다라고 좀 지적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그 지난 2, 3년간 여러 뉴스레터가 자리 잡았고 그 새 브랜드도 꾸준히 생겨났지만 역시 이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내 언론사 뉴스레터들이 구독자 수와 그 오픈율을 넘어서 생존 지표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미는 있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거 할 것이냐 이 뉴스레터가 이건 불확실하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이제 그 근본적인 한계인 이제 수익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입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언론사의 그 뉴스레터의 순기능은 뭐 매우 크죠. 네. 신문이나 TV, 뭐 포털 이런 기존 플랫폼에 이메일이나 유통창구를 이용해서 정말 디지털 구독자를 확보해서 멤버십을 만든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특정 주제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작할 때 더 큰 관심과 그리고 만족감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언론사들부터 보다 이제 다양한 그 분야의 뉴스레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요. 네. 뭐 IT나 테크, 스타트업, 뭐 혁신경제 주로 이제 미래 산업들이죠.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라클 레터가 발간되고 있는데요. 미라클 레터. 예, 이게 2019년 4월 달에 1호로가 나온 이후에 현재 구독자가 6만 5천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겨레도 뉴스레터를 통해서 새로운 독자층과 소통하고 있는데 네. 한겨레 뉴스레터 구독자의 70%가 2030 세대로 알려지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역시 수익성이 그 여전히 이제 뉴스레터가 직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뉴스레터엔 그 머라노를 만드는 국제신문이 있는데요. 네. 부산의 이제 그 언론사인데. 네. 오프라인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이런 그 하나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신문은 이 머라노라고 하는 그 뉴스레터와 함께 그 머라노 클래스를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수익 사업의 테스트베드로 삼아서 이른바 막과 인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양한 방식의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네. 중앙일보도 이제 그 팩플래터라고 하는 그 뉴스레터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유료화 서비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뉴스레터가 있는데 이미 올 초에 유료화를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은 2020년 3월에 시작해서 주 3회씩 무료로 발행해 오다가 네. 지난해 말에 이제 구독자 1만 명이 도달하면서 유료 구독 시스템을 드디어 이제 도입한 겁니다. 네. 일부 언론사들이 선도적으로 이 뉴스레터를 유료화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게 어떤 수익 모델로 정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뉴스 서비스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독자들에게 뉴스는 무료 아닌가,
좀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인식도 고정관념으로 남아있어서 이게 이제 수익성으로 발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만큼 언론사들이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값어치 있는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느냐, 이것도 성패의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